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힘들게 키운 친아들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서서 아주 상냥하지만 잔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하신 이 집에서 좀 나가주셔야겠어요. 장모님을 모셔야 해서요. 이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71세의 어머니는 실제로 이 가슴 찢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부짖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제멋대로인 아들 부부를 상상조차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불효 막심한 아들에게 가장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절망 속에서 펼쳐지는 이 어머니의 가장 통쾌하고도 충격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임소윤, 올해 68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레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섬유 공장에서 야근하며 번 피 같은 돈으로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쌓아 올려 장만한 제 보금자리죠. 이곳으로 이사 오던 해 아들 민호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 여공으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겨우 밥을 짓고 빨래할 힘이 남았죠. 애 아빠는 제가 민호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이미 도망쳤습니다. 말 한마디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제 품에 안겨 자라던 민호가 어느새 저보다 키가 큰 소년으로 자라나는 걸 보며 저는 그저 흐뭇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잘 키워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비바람을 막아줄 집을 마련해주면 언젠가 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뒤에는 저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죠. 저는 주민센터 문화교실에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북한산에 오르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저녁 식사 사진을 공유하는 법도 배웠죠. 이제야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살려고 하던 그 순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후덥지근한 6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죠. 저는 베란다에서 깨십한 화분을 다듬으며 저녁에 깨십 계란말이나 해 먹을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 그리고 손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지은이는 준우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제가 알던 아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준우는 들어오자마자 익숙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고는 푸딩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분가한 뒤로는 준우가 이렇게 제 집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요즘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요. 민호가 침묵을 깼습니다. 게다가 준우도 곧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교육비 좀 미리 모아두려고 하는데 아들은 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한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멍하니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떨었습니다. 딱 1년만요. 길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생활비랑 집안일도 분담할게요.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저희가 말동무도 해드리면 좋잖아요. 저는 며느리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시는 거 익숙하신 건 알지만 저희는 정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서로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밥 드시는 거 적적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 상냥했습니다. 너무나 상냥해서 순간 거절할 핑계를 찾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의 독거 생활은 이미 저만의 리듬과 공간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할머니나 할머니랑 매일같이 밥 먹고 싶어 준우가 숟가락으로 푸딩을 퍼먹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제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손자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니까요. 몇 년 놓치면 평생을 놓치는 것과 같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못을 박았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두자. 같이 사는 건 좋지만 생활은 서로 존중해야 해. 집안일도 같이 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민호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이도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날 밤 그들을 배웅하고 난 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표지가 누렇게 바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날부터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와 따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여긴 내 집이고 나는 얹혀 사는 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이사 온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짐은 몇 상자뿐이었고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살 거라며 짐을 최소화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콩국을 한 솥 끓여 두었습니다. 손님방 침대볼을 새로 깔고 새 실내화까지 준비했죠. 지은이는 웃으며 제가 정말 세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웃어 넘겼습니다. 첫 일주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면 민호와 지은이가 준우와 놀아주었고 지은이는 주말에 같이 만두를 빚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아주 잠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책에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8월 3일 맑음. 저녁 식사 밥 3공기 반찬 3개 국 1개. 설거지는 내 목. 민호는
내일 조기 회의가 있다고 했고 지은이는 네일 아트를 새로 받아서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했다.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껐을 때 창밖에 바람이 불어 베란다의 깨십 화분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혼자 서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눈을 뜰 수 없는 기분.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밀어버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돌아설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일상은 소리 없이 변해갔습니다. 무서운 건 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침묵과 양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들도 적응 기간이라 그렇겠지.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채소를 다듬거나 청소기를 돌리긴 했지만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느릿느릿했고 그나마 신용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야근 핑계로 늦거나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이 집에 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러 오는 하숙생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눈살을 찌푸린 건 그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요. 준우 좀 부탁드려요. 지은이가 화장을 고치며 부엌에 있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너희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니. 짐 정리는 안 하고. 아유, 그건 천천히 하면 되죠. 지은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드리면 어머님이 해놓으신 인테리어 망칠까봐 겁나요. 그녀의 말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놓인 새로 산 하이힐이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공책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8월 9일 흐림. 첫 번째, 오늘만 부탁해요. 그날 오후 저는 꽃꽂이 친구들과 미술관에 가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늘만은 금세 내일도 부탁해요가 되었고 나중에는 부탁한다는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훌쩍 나가버리면 싱크대 가득 쌓인 그릇과 거실에 어지러진 장난감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2페이지 가득. 8월 15일 비마디 저녁 반찬 5개, 국 1개. 설거지 내목 지은이는 드라마 마지막 호에 봐야 한다고 방에 들어감. 8월 22일 맑음. 민호 늦게 귀가. 야식으로 치킨 사옴. 먹고 남은 뼈와 상자가 거실, 테이블에 그대로 방치됨. 8월 28일 무더금. 밤 11시 지은이가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 좀 사다 달라고 시킴. 공책에 적는 글씨는 점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듯 눌러 써졌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은이한테 집안일 좀 하라고 얘기할 수 없니? 민호는 소파에 파묻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도 힘들어요. 척에 있을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던 사람이에요. 지금 배우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저는 욱하고 올라오는 화를 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우는 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민호는 피식 웃으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엄마 은퇴하셨잖아요. 손자 돌보고 밥 좀 하시면서 소소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이 아들이
나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에게 있어 나의 은퇴는 그저 형태만 바뀐 무보수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깨짚은 그새 더 자라 무성한 잎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민호가 열이 날 때면 밤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꿀물을 타 먹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저의 역할이 그저 편리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말은 점차 민호와 지은이만의 데이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툭하면 외박 여행을 떠났고 가끔 준우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집에서 밥하고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요리하다 쌀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보채는 준우를 업은 채 동네 마트로 뛰어가 쌀을 사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우는 엄마 보고 싶다며 울어댔고 제 등 뒤로는 찌개 끓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두통이 잦아졌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 일찍 자려는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준우 유치원에 준비물 좀 대신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인데? 친구랑 전시회 가기로 했어요. 표 구하기 힘든 거라서요. 저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나가면서 칭찬하듯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할머니 역할이 딱이신 것 같아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실금 하나가 툭 하고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꽉 찬 첫 번째 공책을 서랍에 넣고 헌책 더미에서 두 번째 공책을 꺼냈습니다. 누렇고 빳빳한 그 공책을 보며 언젠가 준우가 베란다에서 놀다 실수로 깨십 줄기를 꺾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우는 울상을 지으며 투명 테이프로 줄기를 다시 붙여보려고 애쓰며 물었지요. 할머니 깨십이 아파하겠죠. 그때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지금은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아프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꺾인 깨십처럼 계속 자라긴 하겠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날 밤 새 공책에 적은 문장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양보를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 날이 와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발소리는 작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골목길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 이웃집 셔터 내리는 소리. 수십 년을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써 무시해왔던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실에서 20년을 쓴 제 등나무 의자는 어느새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엔 지은이 취향의 분홍색 빈백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차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녀의 허브티병이 놓였으며 부엌의 간장과 식용유도 모두 그녀가 쓰는 수입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사소한 변화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마시려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자사호차 주전자 주둥이에 실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을
애지중지 닦아온 주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전자는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설거지하다 살짝 부딪혔나 봐요. 하나 새로 사드리면 되죠. 같은 가벼운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사돈어른 지은의 친정어머니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 식사나 한 끼 하러 오시더니 횟수가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또 신세를 지내요.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짐은 쇼핑백 하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잠옷이 제 베란다에 걸리고 욕실 문 앞에 그녀의 슬리퍼가 놓였습니다. 심지어 준우 목욕까지 자연스럽게 시키더군요. 어느 날 씻고 나오니 제 수건과 속옷을 넣어두던 욕실 서랍장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돈어른의 화장품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수건을 챙겨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지막 위장막을 걷어치운 날이 왔습니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과 호두과자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호두과자 상자를 보니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간식이었죠. 시험 잘 보면 도시락 가방에 몰래 넣어주곤 했던 그 과자. 그걸 먹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이였는데 근처에 엄마 지내시기 좋은 원룸을 하나 알아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갈라졌습니다. 새 오피스텔이라 관리인도 있고 안전해요. 엄마도 거기 가시면 조용하고 매일 준우 안 봐도 되고 늦잠도 주무시고 저희 때문에 시끄러울 일도 없고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지은이도 따라 들어오며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월세도 보태드릴게요. 그럼 비용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왜 너희가 나가서 살지 않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 세 식구가 나가서 집 구하는 것보다 엄마 혼자 나가시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요즘 편찮으셔서 저희랑 같이 살면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몸은 나 지난주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무릎 다 까진 거 아직도 멍이 시퍼런데 너희 중에 나한테 아프냐고 물어본 사람 있었니?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공책 2권을 꺼내 민호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펴봐라. 제가 말했습니다. 뭐 더 바라는 거 없다. 내가 뭘 했고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매일 적어놨어. 이걸 다 읽어보면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게 될 거다. 민호가 공책을 집어들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 꺾였던 자국이 있는 깨십 화분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제가 없는 구석으로 치워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지난날의 기록을 훑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한 문장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내 여희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놓고 이제는 나더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은평구 역촌시장. 근처 빌라 3층이에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 사모님. 사진 찍으러 직원을 보낼까요? 아니요, 제가 찍어서 보낼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내 손으로 문을 닫은 느낌 더 이상 남들이 제멋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잠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공책 2권을 읽으면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한자 한자 눌러 쓴 침묵이 해야 할 모든 말을 대신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 어른이 아예 짐을 싸들고 들이닥친 겁니다. 저를 보며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 방 채광이 참 좋네요. 며칠만 좀 신세질게요. 짐을 턱하니 내려놓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며 세상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왜 내가 손님처럼 눈치를 봐야 하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깨십처럼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제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찍어둔 집 내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사진 속 공간들이 마치 남의 집처럼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 어쩌면 이제 정말 이곳을 남의 집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서 사돈 어른과 민호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부동산에 집 처분 권한 다 넘길 거다. 30초도 안 돼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판다니요. 민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벌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착한 아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 내놨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집 보러 올 거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긴 제가 자란 집이잖아요. 그래, 너 자란 집 맞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피땀으로 산 내 집이기도 해. 난 이제 이 집을 처분해서 온전한 내 삶을 찾고 싶다.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랑 지은이, 준우 장모님은요,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돌멩이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나더러 나가서 원룸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해주려는 거다. 내가 나가줄게. 집을 팔고. 민호가 뭐라 더 말하려는데 아래층에서 지은이가 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물컵 2개의 공책들, 깨십 화분, 그리고 실금간 자사호. 깨진 주전자지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상처였고 오롯이 제 것이었니까요. 주말에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제가 집을 보여주는 동안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짐짓 모르는 척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사돈 어른은 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집이 참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됐네요. 금방 나가겠어요. 중개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심으로 산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국수를 삶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은이와 사돈 어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인데 어떻게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합니까? 저는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친자식 이야기하셨으니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이 집이 대개집이라면 딸이랑 손자 데리고 들어와 살면서 집주인인 본인은 원룸으로 쫓겨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사돈 어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뺏기는 게 아니고요. 따님이 효도하고 싶으면 본인 능력으로 해야지 왜 내 생활 공간을 뺏어서 생색을 냅니까?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극단적이세요. 저희는 그냥 다 같이 북적북적 재밌게 살고 싶었던 건데 왜 자꾸 저희를 나쁜 사람 취급하세요? 재밌게 살고 싶었다고 제 웃음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내 어이는 나랑 같이 살러 온 게 아니야. 나한테 기생하러 온 거지.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TV 장식장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다. 일주일 안에 계약될 거야. 너희도 방 뺄 준비해라. 저희 앞길을 이렇게 막으셔야겠어요. 사돈 어른이 따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끝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 이상 당신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힌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늦게 들어온 민호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계란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묵묵히 국을 먹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래전부터 참아 오신 거예요. 난 너희가 변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너희는 변하지 않더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 져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 져줬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되찾아야겠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다 챙겼습니다. 깨십 화분 공책 깨진 주전자, 그리고 예전에 지은이가 선물했던 연보라색 스카프. 버리지 않고 짐가방 맨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마주친 옆집 장 여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임 여사님, 이사 가세요? 네, 강원도 평창으로 가요. 공기 좋은 데서 좀 살아보려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답 대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가져갈 열쇠였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제가 떠나고 며칠 뒤 저를 밀어내려던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깊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인 공기는 매일 아침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작은 촌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텃밭이 딸린 집이었죠. 집주인이 친절해서 낡은 수도관도 고쳐주고 전등도 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생을 함께한 깨시풀 텃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녀석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너도 나처럼 여기가 더 살기 좋은가 보구나. 저는 깨시팩에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리고 새 공책을 펴서 하루의 계획을 적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낡은 공책 2권은 제 할 말을 다 대신해 주었을 테니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가끔은 서울집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준우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깨고 나면 슬프지는 않고 그저 옅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추억이니까요. 이사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읍내 슈퍼마켓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붉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퀭해 보였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처 친척 집에 좀 얹혀 살고 있어요. 민호랑 지은이는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컵라면과 치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너무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진열대에서 호두 과자 한 상자를 집어 그녀의 장바구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거 오래 두면 눅눅해져요. 맛 없어지기 전에 드세요. 그날 밤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찻잔 바닥에 가라앉은 차십처럼 이제 그 기억들은 제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과 칠이 다 벗겨진 볼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생 때 제가 사준 볼펜이었습니다. 엄마 두고 가신 공책 2권 다 읽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영원히 제 편일 줄 알았어요. 엄마 눈을 피했던 건 엄마가 실망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효도한다는 핑계로 엄마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걸요. 염치 없지만 언젠가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강원도로 찾아뵙고 싶어요. 밥 한 끼 차 한 잔이라도 편지를 다 읽고 새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철이 좀 들었구나. 답장은 바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더는 일이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녁 무렵 텃밭에서 딴 깨씹을 썰어 넣고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준우가 어릴 때 깨씹은 쓰다고 골라내던 기억이 났습니다. 녀석도 이제 많이 컸겠죠. 해질녘 의자를 내놓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목에 두른 연보라색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나 지금 아주 잘 지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제 머릿결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목소리가 저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어떤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덩굴처럼 마음속을 파고들다가 조용해질 때쯤 욱신거리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저는 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법량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흰 죽의 짠지를 얹어 먹고 점심엔 파 송송 썬 잔치국수, 저녁엔 맑은 달곰탕을 끓여 천천히 먹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요리하고 밥 먹으며 글을 씁니다. 서툰 솜씨지만 우쿨렐레 또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5일은 저를 위한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쁜 식탁보를 깔고 꽃을 꽂고 촛불을 켜고
근사한 카레를 만들어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늙은 문학소녀 같네 하며 혼자 웃기도 합니다. 물론 준우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꿈에서 준우가 할머니는 슈퍼맨이라고 쓴 그림을 들고 달려오면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준우에게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책장 맨 위칸에 먼 훗날이라는 라벨을 붙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준우가 크면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끔 민호가 호두과자를 들고 찾아와 엄마 집에 가자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요즘 저는 인생의 후반전, 내가 직접 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또 다른 어머니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 2권의 공책 내용도 모두 컴퓨터로 옮겨 적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소리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저를 위한 증언입니다. 얼마 전 산책길에 만난 동네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사슈?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제가 누구 엄마도 시어머니도 사돈도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요? 저는 그냥 접니다. 임소윤 언인이요. 노을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이 드디어 풀렸다고 바람이 제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번 생에 드디어 당신으로 한번 살아보는군요. 라고 말이죠. 임소윤 님의 이 솔직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가정은 안식처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소윤님의 양보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당연한 희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팔고 자식들과 멀어지기로 한 그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매정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서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나 자신의 삶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가슴 아픈 관계에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유약함, 며느리의 이기심, 아니면 어머니의 초기 타협,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